자,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이번 시간은 계속 이어서 조금 진도가 늦었는데 계속 삼천포로 자꾸 얘기가 빠지다 보니까 어쨌든 뭐 어제 오늘 일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생명체 공통적 특성들에 대한 연계 그림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그것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부연을 하자면은 이러한 늦은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요. 내가 조금 일찍 시작한 거니까. 일단 계층적 구성이라고 하는 이런 생명체들은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간 단계적으로 피라미드처럼 무슨 다단계처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영어로 하이어래키라고 하잖아요. 계층 사다리 같은 것을. 그 하이어래키의 형태로 하이어래키컬 오거나이제이션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단순한 데에서 점점 더 복잡한 것으로 뭉쳐서 새로운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내는, 뭐 흔히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죠. 원자들이 모여서 화학 결합을 통해서 분자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자 결합, 화학 결합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몇 가지를 이제 짚고 넘어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훨씬 더 해서 고분자 물질들, 어떠한 고분자 물질들이 있느냐, 그게 왜 궁금한데, 세포를 이루는 데는 그러한 고분자 물질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유기 고분자 물질,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세포를 다 이루면 그걸로 끝이냐인 줄 알았더니, 웬 다세포 생물이라는 녀석들은 갑자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조직, 기관계 같은 뭐 이상한 것들, 우리에게 외워야 될 것들만 더 많이 가져다주는, 그 왜 외워야 되는데? 일단 대충 조직, 기관계 대충 뭔지 알잖아요. 특히 우리가 기관, 올게인이라고 하면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 눈, 뇌, 심장, 뭐 위, 그런 장기들이 전부 다 기관 아니에요. 걔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서로 다른 조직, 티슈라고 하는 조직 세포들이 뭉쳐서 이상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에는 다른 종류의 조직들이 여러 개가 같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서 거기 왜 모인 거야, 걔네들. 같이 무슨 일을 한번 도모해 보고자, 우리 뭐 한번 이뤄보자 하자고. 근데 그럼 그 이뤄보자고 뭉친 그 각각의 부분의 조직들은 어디서 생겨난 거냐 했더니, 각각의 조직마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동네 녀석들 다 끌고 온 거지. 한 동네에 사는 녀석들이, 한 동네에 사는 같은 종류의 세포들이 하나의 조직을 결성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걔네들은 왜 조직을 구성했냐라고 물었더니, 뭔가 한번 해보고자, 뭔가 뜻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지방에서 있다가 이제 올라온 거야. 상경해서 올라왔어. 그래서 기관을 만들고, 그랬더니 나중에 또 기관들끼리 뭐 교통 정리를 하면서 서로 같이 일을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일반 생물학 2는 우리 몸에 있는 몇 개의 기관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이 기능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장이기도 해요. 일반 생물학 2에서. 근데 기관계가 우리 몸에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혹시 궁금하다면, 가장 그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장소는 충북대학교 병원을 가보면은 있지. 그 충북대학교 병원이 이 각각 그들의 디파트먼트가 기관계별로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심혈관계, 무슨 뭐 신경계, 신경외과, 무슨 그다음에 뭐 내분비계, 뭐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서로 다른 기관계별로 그 환자들을 돌보는 그 병리들을 그런 식으로 구분해 놓은 그런 편리한 시스템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것이 하나의 다세포 생물의 개인적인 개체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체는 혼자 독불 장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린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군이
갑자기 301호에 모여있는 사람의 개체군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일한 종류의 종을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 지역에. 이건 항상 지역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하나의 장소에 우리만 지금 딱 앉아서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눈을 조금만 크게 떠보면 여기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 모든 세균들 안 보여요? 이게 좀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혼자서 하나의 개체군이 어떤 특정 지역을 점유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는 절대로 없지. 다 모여서 더불어서 다른 종류의 종들이 같이 더불어서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군집이라고 해서 점점 더 이런 식으로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뭐 하자고? 이제는 살아있는 것들뿐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환경적인 요인까지 우리가 같이 다 포함시키자. 그럼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제서야 그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이 생태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항상 지역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지. 로컬. 그런데 그 지역적인 개념의 생태계들을 전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태계들 다 어우르면 이게 이제 최종 병기 생물권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까지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환경은 거기까지 아직까지는 외계인을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하기 전까지는 뭐 그런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 외우고 염두에 둘 일은 뭐가 있겠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운명적인 특성 때문에 이상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명체는 뭐 이거 뭐야 이거 장발적 특성? 영어로 emergent property라고 하는 emergent라는 얘기가 여기서 뭐야? 그냥 갑툭튀라는 얘기예요. 뜬금없이 지가 툭 튀어나와가지고서 나 이쁘지 하고 너 뭐야 어디서 나왔어 이거? 이게 바로 창발적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얘기지. 무슨 소리일까? 정의를 사전적인 의미로 창발성이라는 걸 찾으면 더 헷갈려요 이거. 얘는 초등학교에서 산수를 배운 거야 만 거야 이거. 이게 어떻게 클 수가 있어? 이퀄이 돼야지. 전체는 부분의 합하고 똑같아야지. 이게 더 크다니. 말이 돼 이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조금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을 다 더해서 그것이 결국 똑같이 이 구성 요소들이 표현하는 뭐 하나의 집단과 동일한 특성을 띌 것이다라고 네가 하나의 어떤 구성체가 네가 그래봤자 결국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요인들, 요소들의 집합체일 뿐이잖아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술적으로 그것을 다 더해서 그러면 되겠지 했더니 그거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라는 이상한 성질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설명이 안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통 우리가 이게 이런 거죠. 아래 특성에서 세포를 이루는 각각의 유기 고분자 물질들을 전부 열심히 공부를 했어. 전부 다 그들의 물리 화학적인 특성 다 완전히 마스터를 해가지고 이제 하산할 준비를 갖추고 근데 뛰어내려왔단 말이야. 이제 세포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주셔. 왜냐면 세포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은 내가 지금 다 마스터를 했으니까 물어봐. 했더니 그럼 세포라는 것에 대한 어떤 특성을 누가 물어오는데 전혀 내가 대답할 길이 없는 새로운 특성. 뭐지? 나는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백질, 핵산, 무슨 뭐 탄수화물, 그다음에 세포 소기관 이걸 다 공부를 했는데 세포가 무슨 면역 세포가 백혈구 세포가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 길이 없네. 얘는 뭐지? 왜 나는 공부를 여태까지 헛짓을 한 거지?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게 계속 그런 좌절이 오는 거지. 조직의 단계에서 가서 한 수 더 뜨는 거지. 어떤 특정한 조직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 조직. 그럼 세포라는 것을 이미 다 공부를 했어. 세포에 대해서 마스터를 다 띄웠어. 그러면 이제 간 조직이라 봤자 간을 이루는 간세포들이 다 모여서 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간 조직은 그 간세포 하나하나를 공부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뭐 이상한 특성이 생기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뇌세포 같은 거를 보면 가장 그게 확실하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뇌 하면 일단 신경세포들의 그냥 집합체이잖아. 신경세포 좀 희한하게 생겼잖아. 신경세포들을 연결을 어떻게 딱딱 하면 그게 뇌야. 뇌는 별거 아니야. 신경세포들이 전부 그냥 뭉친 게야. 사람들이 뇌과학자들이 신경세포 좀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그 일반 생물학 이에서도 신경세포의 그 해부라든가 그 신경세포 하나에서 신경 신호가 전기적인 신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각 두 개의 신경세포가 연결이 돼서 그 우리의 신경 신호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거 다 공부했잖아. 그러면 그 정도 띄었으면 그 다 공부했으면 이제 뇌의 정도 됐으면 이제 충분히 알 법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뇌라는 것을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뇌에서 무슨 성질이 나타나? 지성이라는 특성이 생겨나네. 지성?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신경세포 하나를 아무리 공부를 해봤죠. 지성을 이해할 수가 없네. 감성은 더더욱이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은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신경세포 어디서 뭘 어떻게 했길래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창발성이라고 그냥 돌려버리는 거지.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성질이 나오니까 창발성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곧 우리가 보게 될 광합성, 세포 유기호흡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들이 발생하는 장소는 결국 미토콘드리아 또는 엽록체 그런 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ATP들이 대량으로 생성되는 그 기전은 결국은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존재해 있는 여러 가지 복합체들, 단백질 복합체들, 효소 복합체들의 어떤 기전에 의해서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각각의 구조와 기능을 다 공부를 했지.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화학적으로 아주 온전하게 그들을 분리했어. 성공할 수 있어요. 생화학적으로 온전하게 기능적으로 온전한 그것들을 분리를 해. 그럼 이제 왔다 하냐. 미토콘드리아 너 없이도 이제는 내가 얘네들만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을 시험관에 딱 넣고 이제 산소만 갖다 집어넣어주면 비슷한 얘기로 똑같은 얘기로 광합성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광합성을 그렇게 수행시키는 그러한 복합체들, 단백질 복합체들을 시험관에다 딱 넣고 여기다 갖다 대고 딱 포도당이요 생겨라 라고 딱 쥐고 있으면 근데 안 생겨 하나도. 뭐가 잘못된 거지?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진짜로 아주 오래전에 독일의 과학자들은 진짜로 한번 그런 뻘짓을 한 적도 있어요. 인삼이 그렇게 좋다며 하고. 인삼이 좋다는 건 어디서 들어가지고 주워 들어가지고 구성 성분을 분석을 해가지고서 정제 추출하는 건 우리 전문이지 하면서 독일 애들 좀 잘하겠어. 분리 정제 추출 다 해서 딱 분석해서 그러니까 인삼에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구나 하고 그래서 딱 깨끗하게 정제했어. 알약으로만 집약해갖고 알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삼보다 훨씬 효능이 있고 훨씬 더 강력한 것일 거 아니야. 자, 뭐 어떻겠어요? 결과가 폭망한 거지. 전혀 효과가 없는. 일종의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이게 어디서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창발성 웬만한 교과서를 이렇게 딱 들춰보면은 그냥 창발성이 이렇게 소개가 돼. 전체하는 부분의 합보다 크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 점점 더 복잡한 계층으로 생명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성 단계에서 하위 단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창발성이라고 정의를 한다. 뭐 그렇게 해. 아 그런가 보다. 뭐 또 이 설명을 이렇게 듣고 보면 그걸 끄덕끄덕 거려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특성들은 결국은 하위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그 상위 단계인 뇌를 구성한 다음에 비로소 나타나는 성질이구나. 그렇구나. 생명은 그렇게 생겨 먹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 그러나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래서일까? 창발성이라는 것이 생명체에서만 발견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저기서도 살면서 보면 창발성의 예를 또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손쉬운 창발성의 예 또 하나 들어보면 집에 무슨 넓은 실내 공터가 예를 들어서 미국 주택에 있는 그런 뭐 차고 같은 고라지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그 바닥에다가 차가 없다고 치고 차고는 있는데 차가 없어. 그러면 공터네. 거기다가 바닥에다가 차 대신에 자전거 부품을 자전거를 전부 분해해 가지고서 부품을 전부 어지럽게 늘어놨다고 칩시다. 전혀 자전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기계치, 나 같은 기계치가 뜩 들어가 가지고서 보면 이게 뭐야? 그냥 뭐 그냥 이상한 부품들이 널려져 있을 뿐이네. 그에겐 그것이지 뭐.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자전거를 실제로 만들었던 미케닉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대로 주섬주섬 들어가서 다다닥 조립을 해서 진짜로 와 갑자기 자전거가 뿅 하고 탄생이 되네. 창발성이네. 잘못 이 기계치는 그때서는 이제 창발성하고 그냥 막 노래를 부르겠네. 희열해져서 가지고서 새로운 기능이 생겼다 타고 다니고 그거예요. 창발성이란 거. 별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그래서 창발성이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나오지만 창발적 특성이라는 것을 구글에다 치면은 그림상으로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이 세 가지 형태의 다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 아니에요. 작은 조각들. 그것들로서 A, B, 이게 뭐야 그래? A, B, C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 그 구성 요소들인 부품들만을 계속 백날 죽어라 연구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결과가? 이게 너 왜 이래?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그 단계에서 요 동그라미 단계에서 예측이 가능할까? 못하지. 우리의 멍청한 머리로는 이걸 어떻게 이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난 요것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이 펑 하고 튀어나오면 창발성이네 하고 뭐 그러는 거지. 창발성이네 하고 감탄할 게 아니라 나 멍청하네 라고 반성을 해야 되겠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체라는 건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복잡하거든. 복잡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왜 복잡한 거예요? 워낙 작은 부품들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유기적인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뤄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가 정확하게 간단하게 예측이 안 되니까 복잡하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복잡하기 때문에 일종의 자가당착인데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손쉽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서 서양 과학에서는 소위 말하는 환원주의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실제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사용을 해온 거죠. 환원주의가 뭐야? 예를 들어서 시계의 기능이 궁금해? 시계를 기능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상대적인 방법이 시계를 가만히 여기다 갖다 걸어놓고 계속 쳐다봐. 한 100년이고 쳐다보면 저절로 알아지게 되겠지. 이런 그것이 동양적인 사상적 접근 방법이에요. 관조적으로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근데 그게 웬만한 경우에 그게 잘 안 되잖아. 이게. 웬만한 큰 슈퍼 IQ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옛날부터 해서 복잡해 이해하기 싫어? 아니 힘들어? 싫기는 힘들지. 분해해. 시계를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시계를 뜯어봐. 그러면 알잖아. 그럼 뜯어보면 부품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각각의 부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저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려서 그러면 이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물려서 가면 그게 시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았어.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좋거든. 그래서 모든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그때부터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기 시작한 거지. 뭔가를 이해를 하고자 할 때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의 부품을 먼저 확실하게 전부 이해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하나 그걸 네가 머릿속에서 합성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이해를 해. 그럼 그거 쉬워. 이게 전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오는 거예요. 과학이 특히. 과학같이 뭐 인문계열처럼 약간의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공부할 때는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나 특히 과학, 자연과학 같은 또는 엔지니어링, 공학 같은 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정말로 효과적인 것이어서 아주 전통적으로 계속 써 먹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계점에 부닥쳐 왔던 것을 최근에 와서야 깨닫게 된 거지. 그런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이런 생명체처럼 복잡한 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왔었어야만 되나 이 생명체의 복잡성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도저히 범접이 안 되는 정도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는 했다가는 계속 장님 코끼리 만지기 밖에는 안 돼.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창발성으로 할 수 없이 돼버리는 거지. 내가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창발성이라고 우리가 치부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을 해서 확실한 그 복합적인 복잡한 그 상호작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백과 통철한 반성이 일단 이루어진다면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시스템 생물학, 갑자기 대학교에 있는 이 생물학과들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들은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15년 전에는 이런 거 이게 뭐야? 시스템 생물학?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런 이름이 이제는 모든 대학마다 이렇게 간판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죠.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간판만 갈고서 사실 별로 크게 변하는 건 없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하는 사람 일이 늘상 그렇잖아요. 그러나 일단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일단은 옛날에는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하나를 딱 하나만을 후벼파는 하나를 완전하게 정밀하게 후벼파가지고서 그것만 마스터하면 대충 다른 것은 유추해서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될 것이다 라는 그게 안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또 아주 쉬운 예로 이 유전자 변형 같은 거를 막 밀고 있는 이런 나 역시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 아직도 그러한 구태의연한 관습에서 아직 한번 사람이 그렇게 습관이 들면 절대 그 이 사고가 바뀌기가 쉽지가 않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해서 이상한 슈퍼 농작물을 만들어 보겠다 할 때 목표한 유전자 하나를 타겟으로 딱 잡고 요것만 싹 바꿔버리면 요것만 형질을 아주 크게 계량 형질을 바꿔버리면 그것에 의해서 이 개체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것만 유전자 조작을 해버려. 실제로 필드에 이거를 내보내는 순간 깨닫지. 왜 안 되지? 안 돼. 실험실에서 배양 접시에서는 된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놔 먹여보니까 전혀. 일단 개체 내에서도 그런 복잡한 서로 유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에 부딪히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더더군다나 그 개체 내에서 어찌저찌 운이 좋게 그것이 생존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돼서 그 과학자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걔가 필드에 나가게 되면 걔는 혼자서 그렇게 독존하는 애가 아니라 그런 애들이 전부 같이 모이게 되면 자기들끼리 이상한 이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쟁까지 벌이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오히려 역작용이 막 일어나는 것을 전혀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GMO가 실제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또 하나의 예이지. 그런데도 계속해서 GMO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연구 제안서 내는 거 보면 또 똑같이 유전자 하나 바꾸면 될 듯이 하는
생각을 바꿔야지. 이제 젊은 세대에서 이것에 훨씬 더 관념화가 된 젊은 세대가 이것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면 많이 바뀌겠죠. 일단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이 하나가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너 혼자가 아니구나. 얘가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경우의 수를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것을 상정을 하겠다는 것이 시스템 생물학입니다. 좋아. 아주 좋은 접근 방법. 진작 그렇게 했었어야지. 진작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옛날에는 이것을 어렴풋이 생각을 해도 감히 이것을 실행을 옮길 기술적으로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거 그럼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 경우의 수를. 누가 해 이거 계산을. 그 좋은 머리로 한번 해봐.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 컴퓨팅 파워라는 게 부족하니까 이제 연산력이. 근데 이제는 그게 된다는 얘기죠. 컴퓨터들이 기능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 컴퓨터의 도움으로 시스템 생물학을 실제적으로 진짜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가 된 거죠. 아직 이것은 장밋빛 미래입니다. 시스템 생물학 접근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 아주 큰 정말로 성과를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수건을 해결했다라는 사례가 불행해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방향이 좋다는 것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쪽으로 밀고 있는 그런 추세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결과가 곧 나오겠죠. 뭐 30년 전에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되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내 친구 컴퓨터 전공하던 그 수재 친구가 20년 전에 그 녀석한테 물어보니까 인공지능 야 좀 될만하냐 물어보니까 꿈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세상에 거짓말을 싹싹 쏙쏙하는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창발적 특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아주 쉽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요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 두 가지 크게 대사 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많은 종류의 대사 반응들도 결국은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한쪽은 그 화학 반응의 결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대사, 또 하나는 그 정반대로 그 화학 반응을 시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일단 주입을 해줘야 되는 완전히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종류의 화학 반응. 이름이 하나는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하나는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쪽은 화학 반응을 수행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한쪽은 그 화학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입이 돼야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일단 이러한 구속인 처음부터 이 구속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요? 아니 왜 이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로부터 도대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일단 이거 왜 이래 만드는 거야? 이 두 가지 반응을 한번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을 한마디로 각각의 특성을 일갈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딱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글루코스가 뭐예요?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 이쪽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한쪽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딱 합해가지고서 포도당을 만드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가 있는 반응이고 그것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정반대는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쪽 화살표는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나오고 저쪽 위로 가는 화살표 쪽으로는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야만 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반응이고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뭘까? 예. 분해와 창조.
분해와 합성, 그렇지. 분해를 할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얘가 가지고 있던, 왜 분해가 되면 에너지가 방출되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이제 다 털리고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그 에너지는 누가 가서 그냥 줍줍하면 되는 거지. 에너지. 왜냐면 원래 그 큰 덩치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집어 들어가 있어야 그 큰 덩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반대로 요 작은 자잘한 물질들에서, 단순한 물질에서 큰 물질인 포도당처럼 거대 물질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일종의 합성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합성을 하려면 왜 반드시 항상 에너지가 밖에서 주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네가 홈 자체로 어떻게 개발을 하면 안 되겠니? 자체로 네가 좀 자가 발전 그런 거 못 들어봤니? 에너지 필요해? 네가 좀 만들어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모든 만물은 에너지가, 그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얘기는 결국 에너지, 온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전체 총량은 그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너지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내가 에너지를 파괴시켰다, 에너지를 함부로 써버렸다, 죄책감 느끼지 말아라. 너 절대로 네가 에너지를 어디다 갖다 낭비 못해. 우리는 흔히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절약합시다. 낭비 무슨 낭비? 그 에너지 어디 가? 그대로 에너지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써버렸다고, 소비해버렸다고 생각하는 에너지는 무엇이냐? 그냥 있는 에너지를, 원래 있는 에너지를 옷 바꿔 입혀가지고 딴 데로 보내는 거지. 에너지의 형태가 변할 뿐이지 그 에너지를 네가 뭐라고 신이 아닌 이상 네가 그 에너지를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는, 그 에너지의 총량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무슨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가 절대로 에너지를 합성할 수가 없다는, 그냥 에너지를 합성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디 딴 데서 자금 조달해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는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똑같이 있으면서 형태가 변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대사작용이,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이고, 왜? 음식을 먹어야만 그 음식에 붙어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끌어서 쓸 수, 우리의 필요한 에너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대사작용과 이런 식으로 동화와 이화작용이 이런 연관이 있다는 얘기로 실제 세포 안에서 그러한 동화와 이화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음식이 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화 반응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그 발생되는 에너지가 뭐 할 건데? 일부는 실제로 짓는 데 쓰고, 우리 몸 안에서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합성해내는 일이 좀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걸 쓰고, 또 일부는 몸도 따뜻하게 데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의 순환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얘기고, 중요한 점은 그럴 때 그러한 에너지의 이런 소위 말하는 입출입, 트랜잭션, 경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보통 경제 활동을 할 때 물물 교환을 하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효율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화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서 화폐를 사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 되는 것처럼 요 ATP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는 그러한 에너지를 입출입을 할 때 화폐로 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참 기가 막히게 신기한 것이 모든 생명체들이, 세균, 무슨 동식물, 모든 생명체들 다 위시해서 한결같이 요 ATP라고 하는 요 화학 물질을 똑같이 하나의 공통된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거죠. 요거 하나만. 딴 거 가지고 한번 써볼 법도 한데 요 ATP만 전부들 한 거지.
그래서 ATP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냐? 좀 더 실제적으로 특별한 점은 나중에 저 3장에 가서 4장, 3, 4장인가? 그때 가서 다시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일단 딱 보면은 ATP의 특이점은 일단 이쪽이 세 개가 인산기라고 하는 요쪽 부위가 세 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름이 TP요. 3 트라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쪽은 뭘까? 이쪽은 A에 해당하는 이쪽이 아데닌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데닌 트라이 파스페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어로 줄인 ATP의 약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세 개니까 트라이가 됐으면 요 인산기 하나 둘 세 개의 인이 들어있는 인과 산이 들어있어서 인산이잖아요. 인산기라고 하는 요 세 개가 셋 중에 하나가 똑 떨어져 나가고 끝이 똑 부러져 가지고서 두 개가 남게 되면 이게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까? ADP가 돼야 되겠지. T가 3가 트라이가 듀얼 다이로 바뀌니까 두 개로 바뀌니까 그래서 그럼 요 두 개만 남게 되면 ADP라고 부르게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우리가 제가 지금 구분을 하냐면은 요 ATP는 일종의 어떻게 얘가 에너지의 화폐 구실을 한다는 얘기야. 화폐라는 얘기는 뭐예요? 편리하잖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돈 현금처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뭐가 주는 것처럼 또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이걸 발전소 선을 맨날 끌고 다니는 그런 비효율적인 것보다 그런 배터리 하나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 끝장이잖아요. 그 배터리처럼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배터리로 탁탁탁탁 쓸 수 있는 것이 ATP인데 문제는 얘는 충전이 가능한 리차저블 배터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써서 방전이 되어버리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충전을 시켜서 다시 이렇게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 그림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요 위에 있는 그림 요게 지금 ATP잖아요. 세 개, 인산기 세 개가 있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이화 반응이야, 동화 반응이에요? ATP가 ADP로 변화되는 이 반응 무슨 반응입니까? 이화 반응. 자, 일단 어떤 반응이 이화 반응인지 동화 반응인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손쉬운 방법은 뭐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 분해되면 복잡한 데서 조금이라도 간단해지면 하나라도 더 간단해지면 얘는 이화 반응인 것이고 복잡한 것이 단순한 것으로 가면 그것은 분해 쪽으로 가서 이화. 그러면 모든 이화 반응에는 무엇이 수반된다? 에너지가 나와버리는 거죠. 에너지가 방출되지. 그러면 일단 이화 반응 한 걸음 할 때마다 나는 하나씩 이득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를. 그게 이제 ATP를 사용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발생되는 결과입니다. ATP를 쓴다는 얘기는 ATP를 에너지로 쓴다는 ATP를 써야 될 때가 언제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 지금 이건 ATP가 내가 얼마나 많이 쓰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막 근육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ATP 부러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린다 지금 내 몸 안에서. ATP가 ADP로 우수수수가 쏟아지는 거를 기화로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뿐이겠어요? 우리 몸 안에서 ATP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지. 그때마다 그 ATP 분자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ADP로 변환이 되면서 그 결과로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그 ADP들은 그냥 폐기물 쓰레기? 다행스럽게도 그게 아니지. 얘네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무엇만 있으면 얘만 다시 돌아오면 요 아까 도망갔던 에너지가 다시 같이 와준다면 얘는 ATP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근데 도망갔던 에너지 내가 딴 데다 전용했는데 어디 다시 오겠어? 그러면 나는 어디서 그 ATP 에너지를 가져올까? 딴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야지. 음식물을 부러뜨려서 음식물이 이화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이제 여기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사이클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화 반응은 아주 쉬운 반응이에요. 왜?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화 반응, 모든 이화 반응들은 소위 말해서 자발적 반응이라고, 영어로 그냥 spontaneous 반응이라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발생을 해. 마치 언덕에서, 높은 언덕에서 바위돌을 그냥 톡 차버리면 저절로 굴러내려가듯이 모든 이화 반응은 저절로 발생할 수가 있는 반응, 이론적. 반대로 모든 동화 반응은 원래는 발생할 수가 없는 반응. 왜? 아니, 밑에 떨어진 바위돌을 다시 산 꼭대기로 굴러 올리면 이렇게 다시 발로 차면 그가 올라가? 안 올라가죠. 못 올라가기를 안 돼. 그건 원래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 반응은 비자발적 반응이라고 하면서, 비자발적 반응의 저희가 뭐냐? 원래는 발생할 수 없게 돼 있는 반응이라는 얘기죠. 모든 동화 반응이 발생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 합성을 전혀 못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지? 에너지를 주입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돈만 있으면. 속삭 질러주면 에이 봐줘. 그게 바로 이 생명계에서도 적용이, 슬프게도 적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를 주입을 하면 이러한 비자발적인 동화 반응도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생명의 기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은 생명이 처음에 저절로 세포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연력학 제1법칙까지만 언급을 했었잖아요. 연력학 법칙은 1법칙만 있느냐? 2법칙도 있어요. 제2법칙. 제2법칙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뱉느냐면, 절대로 이런 모든 화학 반응은 우주의 전체적인 화학 반응은 전부 자발적인 반응인 이런 분해 반응만 가능하다라는 소위 해석하면 왜 그러냐면 엔트로피라는 희한한 소리예요. 엔트로피.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으면 그냥 쉽게 정의하면 엔트로피라는 것은 얼마나 잘 정돈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교실처럼 이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오하이어를 딱 맞춰서 잘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는 엔트로피가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상태. 자연스러운, 저절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태는 반대로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상황. 엔트로피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서 일어서서 떠들고 중구나가 돌아다니고 밖으로 도망가고,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반응. 그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이 화학 반응은 우주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해되는 반응은 쉽게,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그러나 그 반대인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게 되는 이런 비자발적 반응은 원래 못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에너지를 주입하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뭔 말인가? 일시적으로 선택적인 무슨 선택적 정의인가? 전체는 그러나 나는 특별하게 이렇게 엔트로피를 감소시켜도 나는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감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역적으로 이러한 엔트로피를 일부 이렇게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입해야 되죠. 에너지를 주입하면 이것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요 작은 일부 지역의 엔트로피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뻘짓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저기서 딴 데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에너지를 가져오는 그 순간에 거기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엔트로피가 와르르 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차대조표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요거 하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체 엔트로피의 총량은, 우주 엔트로피의 총량은 너 때문에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속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우주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 그래 하든가 말든가 어차피 네가 그래봤자 나의 전체적인 대세엔 지장이 없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 덕택에 생명체의 기원이 설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런 자발적인 반응은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가만히 내버려도 수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 안에서의 모든 화학 반응은 효소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냐 하는, 일단 이것은 팩트라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사작용, 왜 거의 모든이 아니라 거의 모든이라고 얘기하는 예외가, 예를 들어서 ATP가 ADP로 저절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이 반응은 물론 이거 역시 효소가 개입이 돼야 효율적으로 되지만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것은 저절로 이렇게 분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효소 없이도 가능하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그것이 이화작용,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이다 하더라도 효소 없이는 불가능, 현실적으로. 잘 안 와닿죠. 잘 안 그냥 쉽게 지금 당장 결합된 것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점심 때 드신 식사, 예를 들어서 포도당 한 분자, 점심으로 먹은 포도당 한 분자가 우리 몸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서 에너지를, 그때 소화가 될 때는 지금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세 단계로 거쳐서 이제 분해가 되는데, 첫 번째 단계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포도당이 6개짜리 탄소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3개짜리로 떡 부러지는, 그러니까 긴 바게트를 그냥 반으로 똑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은 요 전체적인 이 반응을 이렇게 되는 요게 2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반응인 것 같은데 여기에 몇 개의 효소가 결국 개입이 되느냐? 10개의 효소가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넘겨받아서 해야 비로소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반으로 똑 부러지는 요 과정. 아주 초기 단계. 우리 유기호흡에서 아주 초기 단계 반응이죠. 요거 자발적 반응이지 당연히. 그렇지? 분해되잖아요. 분해. 자발적 반응인데 이게 그 아까 얘기한 10개의 효소가 없이 그냥 저절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약 5,000년이 걸립니다. 점심 한 끼 먹고 5,000년 동안 기다려줄 참을성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효소들이 개입을 하면 5,000년이 뭐야? 5초도 안 걸리겠다. 그만큼 차이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효소라는 얘기는 뭐야? 촉매잖아, 촉매. 촉매라는 얘기는 화학 반응의 자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나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한 촉매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에서 효소가 중요하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효소는 거의 대부분의 효소는 뭘로 만들어집니까? 단백질이면. 그 단백질은 누가 처음에 계획을 짭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각각의 단백질을 플랜을 짜놓는다. 결국 우리의 유전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그 개념이 거기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진화론이 항상 나는 이렇게 시간이 어쩌겠어. 또 50분이 지났는데 여기서 일단 끝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지. 진도 이거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일자 끝나기 힘들겠다. 자, 10분 쉬고, 지금부터 10분이에요. 지금부터 10분 쉬고 합시다.